이 화밤마다 아이가 사라질까 무서웠다. 이번에도 이렇게 나가버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협박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건 나야. 경찰에 신고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경찰에게서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화면에 뜬 이름을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손과 어깨가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갈라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노라 존스는 말했다.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도 안도도 아니었다. 아이를 꼭 데리고 오게 해야 설득해야 한다는 긴장과 부담감이 몸으로 반응이 온 것이었다. 왜 이제야 전화해요? 낮고 갈라진 그녀의 목소리 뒤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 그의 말이 들려왔다. 카일은 괜찮아. 그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의 상태를 더 묻지도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리가 풀려버렸다. 며칠 뒤 데이브와 카일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거의 달려가듯 아이를 받아 안았다. 데이브는 보이지도 않았다. 카일.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고 그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보며 그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는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그녀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를 내려놓지 못했다. 잠든 카일을 안은 채 소파에 앉아 밤을 보냈고 아이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눈을 감으면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카일의 소리가 없는 빈집.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잠깐 형네 집에 간다고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나가곤 했다. 그 말 외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그때는 믿어야 했다. 가족이니까, 형이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도 안전할 거라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 형네 집이라는 말은 그녀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왜 늘 상의하지 않는지, 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너무 불안했지만 절대로 이 사람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문 여는 소리, 가방을 드는 소리, 그가 아이를 안고 현관 쪽으로 향하는 순간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어디 가세요? 라고 묻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형네 집. 얼마나 있다 올 거예요? 라고 물으면 금방. 하지만 그 금방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다. 이번에는 이유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주방이 너무 더럽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 젖병과 분유가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완벽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다. 일 때문에 지쳐 있었고 하루 이틀 설거지가 밀린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질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이번에도 형네 집이에요? 라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선을 피한 채 말했다. 거기가 제일 편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왜 편하다는 말이 이렇게 불안하게 들릴까?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했다. 형네 집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번에도 그는 아이를 안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불안은 분명한 공포로 바뀌었다. 이미 한 번 아이를 잃을 뻔한 기억은 몸에 남아 있었고 이성보다 빨랐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침묵은 더 무서웠다. 결국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마지막 말을 꺼냈다. 이번에도 이렇게 나가버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협박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건 나야. 말도 안 되는 그의 대답에 그녀는 얼어버렸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는 냉소적이었다. 나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참 멍하니 있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그녀의 무엇이 그리도 거슬리는 것일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아이를 안고 잠들었다. 카일의 숨소리를 하나하나 새듯 들으며 밤을 넘겼고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안도했다가 잠깐의 고요에도 다시 불안해졌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 이렇게 살게 두어도 되는 걸까?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데이브가 일 때문인지
컴퓨터를 쓰기 위해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열어놓은 채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문득 그 핸드폰이 궁금해졌다.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스스로를 말렸다. 그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형네 집, 반복되는 외출, 차가운 눈빛과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하나의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메시지 창을 열었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형님과 시누이가 보낸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다. 카이를 우리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면 좋겠어. 짧은 문장 하나였지만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데이브는 내가 그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데이브는 아무 말 없이 홀로 집을 나갔다. 설명도 사과도 없이. 며칠 후 우편함에 도착한 건 그의 얼굴이 아니라 이혼 서류였다. 하지만 노라 존스는 혼자 집을 떠난 남편 그 상황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세상은 데이브의 세상과 다름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다음 화에서는 아이와 말 한마디 없이 떠난 남편, 그리고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종이 몇 장으로 도착한 이혼 통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3화의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